딸의 상견례 날 낡은 티코를 끌고 갔다가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냐는 소리를 들으며 파혼당한 아버지. 다음 날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수천억 대 회장임이 밝혀지며 시작되는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의 봄은 거짓말처럼 화사했다. 여의도 공원에는 팝콘처럼 터져버린 벚꽃들이 세상을 뒤덮었고 그 아래에서는 수많은 연인들이 영원을 약속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27의 서아 역시 그 행복한 군 중의 일부였다. 그녀의 곁에는 훤칠한 키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연인 김민준이 있었다. 작은 인테리어 소품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평범한 그녀에게 중견 패션 기업 오성 패션 사장의 외아들인 민준은 동화 속 왕자님과도 같았다. 물론 서아는 그의 배경이 아닌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성격과 자신을 존중해주는 모습에 반했다. 서아야, 여기 봐봐. 민준이 벚꽃가지를 살짝 끌어당겨 그녀의 머리 위로 꽃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햇살이 꽃잎을 투과하며 분홍빛으로 부서져 내렸다. 그 몽환적인 풍경 속에서 민준은 서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우리 이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자. 이번 주말의 상견례 어때?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민준의 가족은 강남의 호화로운 타워 팰리스에 살고 그의 어머니는 유명 갤러리를 운영하며 사교계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에 비해 자신의 집은 영등포구 물레동, 철공소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회색빛 동네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서동철. 서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저 평생 쇠를 깎고 기름을 만지며 살아온 작은 공업사 사장일 뿐이었다. 너무 갑작스럽다. 뭐가 갑작스러워?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당연한 거잖아. 우리 부모님도 서아 씨 빨리 보고 싶어 하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민준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도 서아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물레동의 풍경은 서아에게 위안이자 동시에 넘어야 할 벽처럼 다가왔다. 쇳가루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프레스 기계의 굉음, 좁은 골목을 오가는 낡은 트럭들. 이곳은 서아의 뿌리이자 삶 그 자체였다.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했다. 반평생을 운영해 온 동철정밀의 작업복 차림 그대로인 아버지는 투박한 손으로 꼼꼼하게 두부를 썰고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자 서아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왔냐? 손 씻고 밥 먹어라. 무심한 듯 던지는 말 속에 딸을 향한 깊은 정이 담겨 있었다. 저녁 식사가 오가는 내내 서아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삼켰다. 자신의 결혼이 혹여나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민준의 가족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무슨 할 말 있는 얼굴인데.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였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깊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서아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저 민준 씨랑 결혼 허락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양가 부모님들 뵙기로 했어요. 서동철은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상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딸의 얼굴 너머 그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을 보는 듯 했다. 그래, 우리 딸이 좋다면 아빠는 괜찮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서아 힘들게 하지는 않을 놈이냐? 그럼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저를 많이 아껴줘요.
그럼 됐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느냐? 강남 청담동의 운산이라는 한정식 집이래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서아는 좋은 곳이라는 말을 애써 강조하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서동철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약속한 주말 아침이 밝았다. 서아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가장 아끼는 단정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아버지 역시 낡았지만 유일하게 가진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현관을 나설 때 서아는 애써 모아둔 돈으로 예약해둔 콜택시를 부르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녀를 만류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하늘색 티코의 자동차 키가 들려 있었다. 아빠, 제발요. 오늘은 그냥 택시 타고 가요. 네. 이 사람아, 무슨 소리냐? 내 엄마가 나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인데. 우리 딸 좋은 날 내 엄마도 같이 가야지. 이 차에 내 어릴 적 추억이 다 담겨 있는데 이걸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어머니의 유품과도 같은 티코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은 고집에 가까웠다. 서아는 더 이상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덜컹거리는 티코의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물레동의 익숙한 골목을 벗어나 넓은 도로로 나서자 주변의 차들이 쌩쌩 소리를 내며 티코를 앞질러 갔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같았다. 화려하고 거대한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의 거리에 들어서자 작고 낡은 티코는 마치 길 잃은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서아는 두 손을 꼭 마주 잡았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청담동 운산은 단순한 한정식 집이 아니었다. 도심 속 작은 궁궐을 연상시키는 그곳은 돈과 권력이 버무려져 그들만의 성역을 구축한 공간이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조경수들이 정원을 채우고 있었고 입구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열의 손님을 맞았다. 서동철이 몬 하늘색 티코가 그 화려한 풍경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은 멈추고 공기는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마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한 듯 낡고 우스꽝스러운 침입자를 향해 꽂혔다. 주차를 안내하던 직원이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와 티코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떻게 이런 것이 감히 이곳에 들어올 수 있나 하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가득했다. 어르신, 여기는 배달이나 납품 차량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당장 차 빼세요. 다른 손님들 품이 떨어집니다. 아닙니다. 저희 오늘 김민준 씨 가족과 상견례 약속이 있어서. 서아가 창문을 내리고 다급하게 해명했지만 직원의 태도는 더욱 완고해졌다. 그는 티코의 겉면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까지 했다. 김민준 씨요? 오성 패션 사장님 댁 말씀이십니까?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런 귀한 분들이 이런 분들과 약속을 잡았을 리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편에서 거대한 흑곰처럼 육중한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 티코를 막아서던 직원은 허리를 90도로 꺾어 숙이며 제네시스를 위한 길을 텄다. 뒷문이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민준의 어머니 박 여사와 값비싼 시계와 구두로 권위를 드러내는 아버지 김 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 여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티코와 그 옆에 서 있는 서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서동철에게로 향했다. 잘 관리된 그녀의 얼굴 근육이 경멸감으로 파르르 떨렸다. 어머어머머. 세상에. 민준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니? 저기 저 깡통은 뭐고 저 행색들은 또 뭐란 말이야? 뒤이어 운전석에서 내린 민준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부모님과 서아 부녀 사이에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어머니, 아버지 이쪽은 서아, 그리고 서아 아버님 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 여사의 입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독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아버님? 아버님이라니. 적고를 하고 물레동에서 쇠 깎는다는 소리는 들었다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여보, 저 차 좀 봐요. 저게 굴러가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디 폐차장에서 돈 주고 주워온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저런 고물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녀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김 사장 역시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다. 그는 서동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사돈, 실례지만 한 말씀 드립시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대한민국 패션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5성 패션입니다. 그런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으셨으면 최소한의 격식이라는 건 차렸어야죠. 어디서 구정물 냄새나는 깡통차를 끌고 와서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하십니까? 우리 민준이가 배울 게 없어서 저런 거지 근성을 배우겠습니까? 서아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귀가 웅웅거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다.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제발 그만하라고 막아주기를.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에 눌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한 비수가 되어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박 여사는 서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했다. 너는 제정신이니? 저런 아비를 두고 우리 민준이를 만나? 내가 우리 민준이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이 탯줄 하나 잘 잡아서 인생 역전해 보려는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꿈깨. 내 그 더러운 피를 우리 집안에 섞을 생각, 눈곱만큼도 하지 마. 그 순간이었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서동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만들 하시지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들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아서 김성준과 박 여사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박 여사는 서동철의 평온한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더욱 광분하여 소리쳤다. 뭐? 그만해. 어디서 감히 명령질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말 섞을 가치도 없어. 이 결혼 오늘부로 없던 걸로 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그 더러운 깡통 차 끌고 당신들 살던 구질구질한 동네로 돌아가란 말이야. 재수없게 소금이라도 뿌려야겠네. 꺼져라는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서아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성준 부부는 경멸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아들 민준을 끌고 운산의 화려한 문 안으로 사라졌다. 차가운 주차장에는 서아의 울음소리와 낡은 티코의 처량한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아버지의 깊고 고요한 눈빛만이 남았다. 그 고요함 속에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티코 안은 서아의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중얼거렸다. 자신의 헛된 사랑이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었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서동철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백미러를 통해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을 비춰볼 뿐 입 밖으로 위로의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투박한 손등에 도단한 힘줄이 그가 억누르고 있는 거대한 분노의 크기를 짐작하게 했다.
그날 밤 서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천장에 어른거리는 상견례 자리의 기억은 지독한 악몽과도 같았다. 박 여사의 경멸 어린 눈빛, 김 사장의 조롱 섞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비겁하게 침묵하던 민준의 얼굴이 그녀를 괴롭혔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낮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폐허 속에서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억지로 몸을 일으킨 서아는 거실로 나왔다가 눈을 의심했다. 평생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허름한 등산복 차림만을 보아왔던 아버지가 난생 처음 보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짙은 차콜 그레이 색상의 이탈리아제 원단 정장,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수제 구두, 그리고 손목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는 파텍 필립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물레동 공업사 사장이 아닌 거대 기업의 총수에게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위압적인 기품이 흘러나왔다. 아빠, 어디 가세요? 서아가 더듬거리며 묻자 서동철이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같이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서늘한 결단력이 더해져 있었다. 응. 아빠가 잠시 잊고 있던 곳에 좀 다녀와야겠다. 아침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라. 그때 집 밖에서 나지막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서아가 무심코 창밖을 내다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운 거대한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이 서 있었다. 어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제네시스 G90을 초라한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각 잡힌 유니폼을 입은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서동철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소나게 뒷문을 열었다. 서동철은 마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서아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가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내가 알던 아버지가 맞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극심한 혼란 속에서 그녀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 대한민국 반도체 및 정밀 부품 산업의 숨은 강자 대성정밀이 오늘 판교 신사옥에서 차세대 기술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특히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대성정밀의 서동철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행사를 주관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서동철 회장의 모습, 앵커의 멘트와 함께 화면의 자료 사진 한 장이 크게 클로즈업 되었다. 서아는 자신의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 대성정밀 서동철 회장의 얼굴은 방금 전 마이바흐를 타고 떠난 자신의 아버지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대성정밀 서동철을 미친 듯이 검색했다. 수만 개의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자산 규모 수조 원에 달하는 초우량 기업의 창업주의자 오너. 세계 최고의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한 전설적인 엔지니어. 하지만 자신의 부와 명예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평생을 언론 노출 없이 살아온 신비주의 경영자. 그의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은 재계에서는 유명한 일화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그제야 맞춰졌다. 왜 아버지는 늘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유학 생활과 모든 교육을 지원해 주셨는지, 왜 어릴 적 자신을 괴롭히던 부잣집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이사를 갔는지, 그리고 어제 그 지독한 모욕 속에서도 아버지가 왜 그토록 평온하고 고요한 눈빛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아버지는 무력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딸이 돈의 힘에 오염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거대한 제국의 왕좌를 숨기고 평범한 대장장이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낡은 티코는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아내와 나눈 약속이자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신념 그 자체였다. 아빠. 서아의 입에서 뜨거운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제의 서러움과 슬픔과는 다른 거대한 사랑 앞에 압도당한 경외의 눈물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아빠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서아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따뜻하고 다정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제왕의 서늘한 위험이 함께 느껴졌다. 많이 놀랐지. 저녁에 들어가서 아빠가 다 설명해 주마. 그리고 어제 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 평범한 한마디가 서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의 예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직감했다. 오만했던 그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사자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피해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기술의 심장, 판교 테크노밸리의 아침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야망으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대성정밀의 본사 건물은 마치 거대한 수정 기둥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있었다. 건물 내부는 인공지능에 의해 최적의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최상층, 동쪽의 아침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회장 집무실. 서동철은 더 이상 물레동의 소박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휘하는 제왕의 모습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대성정밀의 핵심 임원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전략기획실장, 법무팀장, 그리고 생산총괄본부장까지 대한민국 산업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두뇌들이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성 패션. 서동철이 나지막이 그러나 강철 같은 울림이 담긴 목소리로 운을 뗐다. 전략기획실장이 즉시 거대한 스크린에 오성 패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띄웠다. 회사의 연역 재무제표 주주 구성,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펼쳐졌다. 현재 오성 패션은 오성 스마트웨어라는 신규 브랜드 론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의복의 생체 신호 측정 센서와 통신 모듈을 결합한 제품으로 향후 10년간 회사의 성장을 책임질 핵심 사업입니다. 전략기획실장의 보고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 스마트웨어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 즉 초정밀 센서와 통신 모듈은 전량 우리 대성정밀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품 의존도 100%. 사실상 오성 패션의 심장을 우리가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임원들은 조용한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들은 회장님이 왜 갑자기 이름도 생소한 중견 패션 업체에 관심을 가지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그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놀라고 있었다. 서동철은 스크린에 떠있는 오성 패션의 로고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딸의 얼굴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눈물이 오버랩되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복수조차도 그는 가장 차갑고 효율적인 비즈니스의 언어로 집행할 생각이었다. 법무팀장. 네, 회장님. 오성 패션과의 공급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보시오. 특히 품질 보증 및 클레임 관련 조항을. 우리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내. 이미 검토 마쳤습니다, 회장님. 계약서 제7조 사항, 공급자는 제품의 완벽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상시적인 정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잠재적 결함이 의심될 경우 원인 규명 및 해결 시까지 제품 공급을 잠정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동철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좋소. 생산총괄본부장. 네, 회장님. 지금 즉시 오성 패션으로 향하는 모든 부품 라인을 중단시키시오. 대외적인 명분은 최근 생산된 부품에서 치명적인 결함 가능성이 발견되어 전수량에 대한 무기한 정밀 품질 검사에 돌입한다는 것으로 하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당장 실행하도록. 임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일개 중견기업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동철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기술 하나만으로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였다. 같은 시각 가산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오성 패션의 사장실. 김성준은 스마트웨어 론칭 기념 파티에 초청할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재계에서 자신의 위상은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었다. 강남의 사교 모임에서 아내 박 여사의 어깨에도 더욱 힘이 실릴 터였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깟 거지 영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칠 수는 없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기가 비명을 지르듯 울렸다. 평택 공장의 공장장이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대성정밀에서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개 짖는 소리야? 이유가 뭐라는데? 김성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공장장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품질의 심각한 결함 가능성이 발견돼서 무기한 정밀 검사에 들어간답니다. 지금 당장 생산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신제품 출시,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장님. 김성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다. 뭔가 착오가 있겠지. 내가 대성정밀 담당자랑 바로 얘기해서 해결할 테니 호들갑 떨지 말고 기다려. 그는 자신만만하게 대성정밀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언제나 굽신거리던 담당자의 목소리 대신 차가운 기계음 같은 여직원의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담당자께서는 현재 장기 회의 중이십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는 실무진이 아닌 임원급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철옹성 앞에서 그는 한낱 미물에 불과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어제 그 티코 영감의 깊고 고요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자신의 불안한 상상을 미친 짓이라 치부하며 애써 외면했다. 그러나 그의 왕국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대한 균열의 소리는 그의 귓가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첫 번째 칼날은 이미 그의 심장을 향해 깊숙이 날아와 박히고 있었다. 첫 번째 칼날이 오성 패션의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웠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칼날은 회사의 숨통을 끊기 위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서동철이 친 그물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금융, 유통, 그리고 여론이라는 여러 겹이 강철 그물로 엮여 김성준의 왕국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주식시장이었다. 오성 패션 신사업 핵심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 전면 중단. 단 한 줄의 뉴스가 증권가 정보지에 뜨자마자 오성 패션의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겁에 질린 개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성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시각각 파랗게 변하는 주가 그래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단 몇 시간 만에 수백억 원의 자산이 먼지처럼 허공으로 사라지는 광경은 현실이 아닌 악몽과도 같았다. 사장님,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뭐라고 해명한단 말인가? 상견례 자리에서 한 노인을 모욕했다가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의 절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칼날이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에서였다. 서동철은 한 호텔의 최고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다이닝 룸에서 오성 패션의 주거래 은행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국회의 사당과 서울의 마천루가 한눈에 들어왔다. 회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 영광입니다. 은행장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살아있는 신화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했다. 서동철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무심한 듯 입을 열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제조업체들은 특히나 부품 하나, 기술 하나에 회사의 명운이 갈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파트너사의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오성 패션이라는 이름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장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대성정밀이 특정 파트너사를 불안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그것은 금융계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의미였다. 그럼요, 회장님. 안정성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도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김성주는 은행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 하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사장, 미안하게 됐네. 본점에서 오성 패션의 신용등급을 긴급 재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현재 진행 중인 대출 연장은 어렵게 됐고 기존 대출금 일부를 즉시 상환해줘야겠네. 추가 담보도 필요하고. 자, 잠깐만 행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어쩔 수 없어, 김 사장. 나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우리도 우리 살 길은 찾아야지. 미안하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김성주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생산 라인이 멈춘 것은 팔다리가 잘려나간 고통이라면 자금줄이 막힌 것은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서동철의 그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 칼날은 화려한 백화점의 쇼윈도 뒤에서 날아왔다. 대성정밀은 대한민국 유통 대기업들의 VVIP 고객사이자 그들의 최첨단 물류 시스템과 보안 설비를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였다. 서동철의 비서실에서 각 백화점의 회장 비서실로 보낸 짧은 이메일 한 통. 최근 불안정한 경영 상태를 보이는 일부 패션 브랜드에 대한 우려. 그것으로 모든 것은 충분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모든 백화점의 바이어들에게서 동시에 연락이 왔다. 그들의 태도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싸늘했다. 김 사장님, 유감입니다만 스마트웨어 론칭 행사는 전면 취소해야겠습니다. 신제품 출시 일정이 불투명한 브랜드는 저희 백화점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매장 역시 다음 시즌부터는 위치를 지하층 행사장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계약이 연장된다는 전제 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김성주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의 전화기들은 쉴 새 없이 울려대며 그를 비난하고 독촉하고 협박했다. 한때 그의 성공을 증명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의 실패를 조롱하는 소음이 되어버렸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얼굴이 있었다. 낡은 티코 옆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고요하고 깊은 눈의 늙은이. 서동철. 김성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사업적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분노가 만들어낸 철저하고 무자비한 심판이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의 거대함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간을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김성준은 더 이상 5성 패션을 이끄는 냉철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체 모를 거대한 포식자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연약한 짐승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늙은이. 물레동의 그 서동철이라는 늙은이를 찾아야 한다. 그는 비서에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당장 물레동에 사는 서동철이라는 사람 전부 다 찾아내. 공업사를 하든 고물상을 하든 상관없어. 샅샅이 뒤져서 그 영감의 모든 것을 알아내란 말이야. 하지만 비서가 며칠을 수소문하고 뒷조사를 해도 나오는 정보는 보잘것없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에 혼자 사는 노인, 작은 공업사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감, 특이사항 없음. 김성준은 보고서를 집어 던지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뭔가 더 있어. 그놈은 절대로 평범한 늙은이가 아니야. 다시 찾아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서동철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잿빛이 된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들고 사장실로 들어왔다. 그것은 재계 임명록에서 찾아낸 아주 오래된 자료였다. 사장님 혹시 이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성준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낚아챘다. 그리고 그 안에 박혀있는 작은 흑백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은 말 그대로 멎어버렸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안경을 쓰지 않았고 머리카락은 칠흑 같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굳게 담은 인매는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그 늙은이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적혀있는 이름과 직함. 서동철 아줌 대성정밀 창업주 겸임 회장. 대성정밀. 그 네 글자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김성준의 머리를 강타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손끝부터 마비되어 오는 듯 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서류가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헛숨을 들이켰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왜 대성정밀이 갑자기 부품 공급을 중단했는지, 왜 주거래 은행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는지, 왜 모든 백화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계약을 파기했는지. 자신이 거지 영감이라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그 남자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생태계를 쥐락펴락하는 은둔의 제왕이었다는 사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재앙의 크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연못의 붕어가 태평양의 거대한 고래에게 삿대질을 한 것과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모한 짓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박 여사는 거실에서 명품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내 카드는 왜 다 정지된 거고 친하게 지내던 사모님들은 왜 내 전화를 다 피하는 건데? 당신 회사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김성준은 그런 아내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신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티코 영감의 진짜 정체가 누구였는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손에서 카탈로그가 힘없이 떨어졌다. 경악은 곧 공포로, 공포는 절망으로 변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 거지 같은 영감탱이가 대성정밀 회장이라고. 그녀는 현실을 부정했지만 남편의 절망적인 얼굴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 그리고 그들을 떠받들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김성준과 박 여사는 옷장에서 가장 낡고 수수한 옷을 꺼내 입었다. 박 여사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떨리는 손으로 빼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제네시스는 지하 주차장에 버려두었다. 대신 택시를 잡아 타고 그들이 평생 동안 경멸하고 외면했던 동네 물레동으로 향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쇠를 깎는 소음과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낯선 골목. 그들은 택시에서 내려 지도 앱에 의지해 서동철의 낡은 다세대 주택을 찾아갔다. 녹슨 철대문 앞에 선 두 사람은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거대한 바위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마침내 김성준은 아스팔트 바닥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옆으로 박 여사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차갑고 더러운 바닥의 감촉이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그리고 김성준은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서동철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적막한 물레동 골목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물레동의 낡은 골목은 언제나처럼 쇳소리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날따라 서동철의 집 앞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김성준과 박 여사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시간의 흐름조차 잊고 있었다.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영혼까지 발가벗겨진 듯한 치욕이 그들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 그리고 오만함의 갑옷은 이제 산산조각 나 그들의 비참한 본 모습만이 앙상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녹슨 철대문이 안으로 열렸다. 작업복 차림의 서동철이 문지방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모습은 상견례 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날의 고요함과는 다른 모든 것을 재단하고 심판하는 재판관의 그것처럼 냉철하고 서늘했다. 그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복수심 따위는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오히려 깊은 실망감과 인간에 대한 지독한 피로감이었다. 일어나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김성준과 박 여사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마비되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김성준이 쉰 목소리로 용서를 빌려 했지만 서동철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지금 당신들이 왜 여기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들어봅시다. 내 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 때문이요? 아니면 당신들 회사의 주가 그래프 때문이요? 그의 질문은 예리한 메스가 되어 김성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그 시선 앞에서 어떠한 변명이나 거짓말도 무의미했다. 박 여사가 보다 못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천박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의 고귀함을 알아보지 못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부디. 고귀함이라. 서동철이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고귀함이란 대체 무엇이오? 내가 대성정밀의 회장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당신들 눈에는 내가 물레동의 거지 영감으로 보였을 것 아니오? 당신들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야. 그저 자신보다 더 강한 힘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을 뿐이지.
당신들의 그 사과에는 단 한 조각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에게서는 쇠와 기름 냄새가 났다.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평생 그녀가 경멸해왔던 그 냄새가 이제는 거대한 산처럼 자신을 압도해오고 있었다. 내가 묻지.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매기는 것이요? 당신들처럼 비싼 옷과 좋은 차로 매기는 것이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고 타고 온 차를 버리면 당신들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요? 당신들이 깡통차라고 비웃었던 내 낡은 티코에는 당신들이 평생 벌어도 사지 못할 내 아내와의 추억과 내 딸의 성장 그리고 내 삶의 신념이 담겨 있소. 그렇다면 말해보시오. 영혼까지 탐욕으로 녹슬어버린 당신들과 내 낡은 티코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오? 서동철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골목을 울렸다. 그의 일갈에 김성준과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헬쑥한 얼굴로 문가에 서서 무너져 내린 채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사랑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파국을 낳았다는 사실에 그녀 역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서아의 모습을 본 김성준과 박 여사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한 젊은 여성의 순수한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직시하게 된 것이다. 서동철은 딸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 뒤 다시 두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심연과도 같았다. 그는 심판의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겠소. 구원의 기회가 아니라 속죄의 기회요. 그는 한자 한자 얼음 같은 목소리로 자신의 조건을 말했다. 첫째, 당신들이 가진 5성 패션의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보유 지분의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하여 재단을 설립하시오. 그 재단은 당신들이 평생을 무시하고 짓밟아왔을 가난한 예술가 지망생들과 묵묵히 기술을 연마하는 젊은 기술자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시오. 당신들의 더러운 돈이 비로소 가치 있는 곳에 쓰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요. 둘째, 당신들 부부는 앞으로 1년 동안 매일 아침 서울역 무료 급식소로 가서 봉사하시오. 그곳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시오. 화장실을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당신들이 사람 취급도 않던 이들의 발이 되어 그들을 섬기시오. 당신들의 손에 박인 굳은 살과 몸에 밴 땀 냄새만이 당신들의 유일한 속죄의 증거가 될 것이오. 마지막 셋째, 당신들의 아들 김민준. 그 아이는 당신들 부부의 오만과 속물근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결과물이요. 그 아이에게서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으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땅바닥부터 기어올라 땀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요.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선고였다. 김성준과 박 여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동철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잔인한 명령이었다. 이 길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대성정밀의 회장으로서 5성 패션이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소. 하지만 거부한다면 나는 당신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지워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요.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요. 서동철은 그 말을 끝으로 아무런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철대문이 다시 굳게 닫혔다. 김성준과 박 여사는 텅 빈 골목에 버려진 채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가혹한 선택지 앞에서 오랫동안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서동철이 내건 조건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추락하는 자에게 던져진 가시덤불로 엮인 동아줄과도 같았다. 잡으면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만 놓으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터였다.
김성준과 박 여사는 결국 그 가시덤불 동아줄을 잡기로 했다. 며칠 뒤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오성 패션의 김성준 회장 부부가 경영 일선에서 전격 사퇴하고 보유 지분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지만 그 이면에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김성준 부부에게 남겨진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강남의 타워 팰리스는 처분되었고 수많은 사교계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끊었다. 그들의 사회적 죽음은 그렇게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속죄의 첫날이 밝았다. 동트기 전 새벽 김성준과 박 여사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하도 한편에 위치한 무료 급식소였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수백 명의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곳. 공기 중에는 가난과 절망 그리고 시큼한 음식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평생을 이곳에서 봉사해 온 왕언니라 불리는 거친 인상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김성준 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방송국에서 촬영이라도 나왔나? 어디 높은 양반들이 사진 몇 장 찍고 가려고 온 게 아니면 저기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부터 끼셔. 박 여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모욕적인 말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밤새 쌓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온갖 음식 찌꺼기가 뒤엉킨 끈적한 내용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왕언니 할머니의 불호령이 등 뒤에 꽂혔다. 뭐 하는 거야? 그거 안 비우면 오늘 아침 배식 못해. 저기 줄 서 있는 사람들 당신 때문에 다 굶길 셈이야?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었다. 끈적한 국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평생을 우아함과 청결함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경험이었다. 김성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쌀 100인분이 담긴 거대한 솥을 씻는 임무를 맡았다. 성인 남자의 허리까지 오는 솥에 들어가 철수 세미로 눌어붙은 밥알을 긁어내는 일은 상상 이상의 중노동이었다. 그의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가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자 어김없이 왕언니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이봐요, 새파랗게 젊은 양반이 벌써부터 허리 아프다는 소리가 나와. 저기 할아버지들은 당신보다 나이가 2배는 많아도 군소리 없이 하는데 아주 귀하게 잘하셨나 봐. 새파랗게 젊은 양반. 평생 사장님, 회장님 소리만 듣던 그에게 그 호칭은 낯설고도 굴욕적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밥값을 하기 위해 일하는 수많은 일꾼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배식 시간이 되자 굴욕은 극에 달했다. 그는 국그릇을 들고 줄지어 선 사람들에게 국을 퍼주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무표정했고 눈은 공허했다. 그는 그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저 기계처럼 국을 푸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는 듯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다.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김성준 부부는 탈진 상태로 급식소 구석에 주저앉았다. 온몸은 땀과 음식물 냄새로 뒤범벅이 되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쑤셔왔다. 그들은 서로의 비참한 몰골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박 여사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나 못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는. 김성준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364일의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굴욕의 도가니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부서지거나 혹은 완전히 새롭게 재련되어야만 할 운명이었다. 지옥 같던 시간은 더디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서울역 광장의 풍경도 푸른 녹음에서 붉은 단풍으로 다시 앙상한 겨울나무로 변해갔다. 김성준과 박 여사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 아니었고 고된 노동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박 여사의 희고 곱던 손은 거칠게 트고 굳은 살이 박였고 김성준의 배는 어느새 홀쭉해지고 어깨는 단단해졌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오만함과 불안의 그늘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고단한 노동으로 다져진 무표정한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변화는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급식소의 왕언니에게 꾸중을 듣는 어설픈 초보 봉사자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먼저 나와 재료를 다듬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하는 베테랑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을 더 이상 불쌍한 노숙자나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씩 외우게 되었고 그들의 기구한 사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느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날 김성준은 배식을 마치고 꽁꽁 언 손을 녹이고 있었다. 그때 늘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던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다 떨어진 목장갑 한 켤레를 내밀었다. 젊은 양반 손이 다 얼었네. 이거라도 끼게. 내가 어제 공사판에서 일하고 얻은 새 것이야. 김성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루 한 끼를 이곳에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의 노인이 자신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노인의 거친 손에서 장갑을 받아들었다. 그 낡은 목장갑의 온기는 그가 평생 입었던 그 어떤 캐시미어 코트보다도 따뜻했다. 그는 처음으로 조건 없는 나눔과 인간적인 연대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박 여사에게도 비슷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업고 매일같이 급식소를 찾아오는 젊은 미혼모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여자는 늘 자신은 굶더라도 아기에게 먼저 밥을 먹였고 남는 시간에는 급식소의 굳은 일을 묵묵히 도왔다. 어느 날 아기가 심한 열감기로 끙끙 앓는 것을 본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여자에게 다가갔다. 아기 병원에는 가봤어요? 돈이 없어서 해열제 몇 알 얻어먹인 게 다예요. 여자의 말에 박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 그녀라면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한심한 여자라고 혀를 찼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위태로운 아기와 절박한 엄마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남편 몰래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돈을 꺼내 여자에게 쥐어주었다. 이걸로 당장 아기 데리고 병원 가요. 그리고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한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동정도 자기 만족도 아니었다. 한 생명을 구하는데 작은 힘을 보탰다는 순수한 기쁨과 충만감이었다. 한편 그들이 속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상은 각자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고된 육체 노동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가끔씩 서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나는 오늘 땀 흘려번 돈으로 처음으로 내 힘으로 밥을 사 먹었어. 밥이 이렇게 단 줄 몰랐다. 그 담백한 문자 속에는 그의 진솔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서아 역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일절 거절하고 작은 공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신만의 디자인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물레동의 거친 질감과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녹아 있었고 점차 업계에서 실력 있는 신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우뚝 선 단단한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서울역 급식소에 허름한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다른 노숙인들처럼 조용히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의 앞에 선 사람은 김성준이었다. 김성준은 아무런 의심 없이 남자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퍼주며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구석 자리로 가 묵묵히 식사를 했다. 그는 바로 서동철이었다. 그는 변장한 채 자신의 심판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성준과 박 여사의 거칠어진 손과 사람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다. 그들의 변화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서동철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급식소를 나섰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의 혹독한 심판이 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찰나와 같았지만 김성준과 박 여사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세월이었다. 그들의 속죄가 끝나는 365일째의 새벽, 서울역 광장의 공기는 여느 때처럼 차갑고 부산스러웠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첫날처럼 지옥 같지는 않았다. 지난 1년간의 고된 노동은 그들의 몸에 굳은 살을 새겼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혼을 덮고 있던 두꺼운 오만의 각질을 벗겨내 주었다. 그날의 봉사는 말없이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거대한 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냈고 갓난아기를 업고 온 미혼모에게는 따뜻한 미역국을 한 그릇 더 퍼주며 아기의 안부를 물었다. 김성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배식을 기다리는 노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시시콜콜한 농담을 건네며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들을 지켜보던 왕언니 할머니가 툭 하고 한마디 던졌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아주 시원섭섭하겠네, 그려. 박 여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언니. 많이 배웠어요. 배우긴 뭘 배워. 인생 뭐 별거 있나. 뜨신 밥 한 술에 울고 웃는 게 인생이지. 나가서도 지금처럼만 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이니까. 무심한 듯 던지는 말 속에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배식이 끝나고 모든 뒷정리를 마친 뒤 김성준과 박 여사는 함께 일했던 다른 봉사자들과 그리고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급식소의 식객들과 조촐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어떤 이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아쉬워했고 어떤 이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소박하고 진솔한 작별의 풍경 속에서 부부는 자신들이 지난 1년간 잃은 것들, 돈, 명예, 허울 좋은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그들은 서동철로부터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약속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녁에 종로의 이문 설렁탕에서 뵙지요. 장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중 하나인 허름하지만 깊은 역사를 간직한 설렁탕집이었다.
화려한 한정식 집도 고급스러운 호텔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그 장소의 선택만으로도 서동철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과 진심으로 마주하자는 의미였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김성준 부부는 낡은 나무 테이블 앞에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1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싼 명품 대신 시장에서 산 듯한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불안감이 아닌 세월의 풍파를 겪어낸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서동철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 역시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다. 그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설렁탕 3그릇을 주문했다. 뽀얀 국물에 설렁탕이 나오고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숟가락질만 했다. 깍두기를 씹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갈랐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동철이었다. 지난 1년 어떻소? 그의 질문에 김성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솔했다. 많은 것을 잃었고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장님. 저는 평생 제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사람의 가치조차 매길 수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숙인 어르신이 저에게 다 떨어진 목장갑을 건네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새 것이라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지였지요. 그의 고백에 이어 박 여사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사람을 벌레 보듯 하며 살았습니다. 저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갓난아기를 업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어린 엄마를 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어떠한 과장이나 변명도 없었다. 그것은 굴욕의 도가니 속에서 건져 올린 날 것 그대로의 깨달음이었다. 서동철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설렁탕 국물을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심판관의 냉철함이 없었다. 대신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의 변화를 지켜보는 복잡하고 깊은 상념이 어려 있었다. 당신들의 회사는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하에 안정을 찾았소. 당신들이 만든 재단은 좋은 일에 쓰이고 있고, 이제 당신들은 자유요. 이전처럼 화려한 삶으로 돌아가든 혹은 새로운 삶을 살든 그것은 당신들이 선택할 몫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 그것은 이제 어른들인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요. 그 상처를 주고 받은 당사자들이 직접 매듭을 풀어야지. 그들 역시 지난 1년간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을 테니. 서동철의 말은 일종의 허락과도 같았다. 며칠 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서아와 민준이 마주 앉았다. 1년 만에 마주한 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값비싼 명품 옷 대신 몸에 잘 맞는 평범한 면바지와 셔츠 차림이었고 부드럽기만 하던 그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단단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불안하고 나약했던 소년의 눈빛이 아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어른의 눈빛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준비해온 말을 어렵게 꺼냈다. 서아야, 정말 미안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했다. 나는 쓰레기였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부모님의 권위와 돈의 힘 앞에서 나는 한없이 비겁하고 나약한 겁쟁이일 뿐이었지. 너와 아버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평생을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부족할 거야. 다시 만나달라는 말, 그런 염치 없는 말 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저 내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그의 진솔한 사과 앞에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지난 1년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하며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해져 있었다. 나도 아팠어. 하지만 괜찮아. 서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 얼굴을 보니 알겠어. 우리 둘 다 참 먼 길을 돌아온 것 같네. 그녀는 민준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연인을 향한 미소가 아닌 혹독한 성장통을 함께 겪어낸 동지를 향한 미소와도 같았다. 다시 시작하자. 예전의 김민준과 서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친구부터 서로에 대해 천천히 다시 알아가자. 그래도 괜찮겠어?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파혼이라는 비극으로 끝났던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1년이라는 속죄의 시간을 거쳐 비로소 가장 건강하고 진솔한 형태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아는 물레동의 공업사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서동철은 저녁 노을을 받으며 낡은 티코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서아는 아버지의 옆에 나란히 서서 민준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동철은 그저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빠, 왜 그러냐? 이제 이 티코 그만 보내줄 때도 되지 않았어요? 너무 낡았잖아요. 서아의 말에 서동철은 껄껄 웃으며 티코의 보닛을 두드렸다. 이 사람아, 이 차는 그냥 쇳덩어리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의 나침반이고 우리 가족의 역사책이란다. 아빠는 너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 없다. 그 거대한 돈과 권력은 때로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기도 하거든.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유산은 바로 이 녀석이야. 그는 티코에 기댄 채 지는 해를 바라보며 말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믿음. 겉모습보다 내면의 진심을 볼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과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 내 엄마와 내가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이 가치들. 그것만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짜 유산이란다. 잊지 말거라. 서아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붉은 노을빛에 물든 낡은 티코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그 작은 자동차가 이제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혹독했던 심판의 시간은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